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5살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여자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 좋은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저의 집이랑 매우 가까워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항상 함께 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있는데도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생기지 않았고 동성 친구같이 지내왔어요. 그 아이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시무룩해 했으면 항상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고 분식도 사주며 저를 달래주었는데요. 오빠 같으면서도 동성 친구 같은 그 친구는 항상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겁없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저희는 성인이 된 기념도 함께 했습니다. 성인이 된 기념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놀기 바빴지만 저희는 둘이 함께 했어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걸 싫어하는 저를 그 친구가 배려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절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되고 조금씩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가 저를 챙겨주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중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왜 다르게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둘 다 대학교를 다니며 소홀해질 법도 한데 집이 가까워서인지 저희는 따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야간 일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맥주를 한잔하자고 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있지 못해 챙겨주지 못하니까 잘 지내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북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여자이기에 우울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친구가 입대하는 날 저는 우울했던 친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입대하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친구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전 그 친구는 저에게 제대하고는 친구가 아닌 남자로 돌아오겠다고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맥주를 마시며 우울해하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유를 알아챘어요. 아마도 저에게 기다려달라는 부담감을 안겨주기 싫어 입대 전 고백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구가 입대를 하고 연락도 되지 않고 볼 수도 없으니 저는 그제야 그 친구의 허전함을 느꼈어요. 일이 끝나고 늦은 밤 집으로 향할 때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밤이 무섭지도 술 취한 사람들이 겁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걸으려니 쓸쓸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왔지만 저에게 전혀 다른 마음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하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휴가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여 그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군 복무 기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대날 친구가 오는 역으로 향했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해맑은 얼굴로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고 무언가 뒤에 숨기고 걸어오더니 저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친구가 아닌 남자로서 제 옆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20살에 설렘과 다른 감정을 느꼈던 저희는 2년이 지나고서야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였고 제대 후에는 더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대 후 저와 하나씩 함께 했습니다. 그중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저와 집 앞에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먹는 소소한 데이트가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러 왔고 퇴근 후 꿀맛 같은 데이트를 하였어요. 가까이 살다 보니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20살 때 자주 가던 치킨집이 있습니다.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힘들었던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남자친구 없이 외롭게 지낸 이야기를 하며
하하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치킨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할 얘기가 남아 아쉬웠어요. 남자친구는 시뻘건 얼굴로 제게 남은 이야기도 할 겸 맥주 하나씩 사서 함께 있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니 그냥 맥주 마시고 손만 잡고 자겠다고 쑥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말하니 어찌나 귀엽던지요. 연애를 하는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냐고 하면서 저희는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둘 다 그런 곳은 처음 가봐 쭈뼛쭈뼛하였는데 워낙 가까이 지낸 사이다 보니 설레는 감정과 덤덤함이 반씩 함께했어요.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서 들어온 맥주를 한 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방 안에 있으니 졸음이 밀려왔고 씻고 양치를 한 뒤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남자친구는 어색한 듯 씻고 와서는 침대 끝머리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오라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겋게 되더니 씩 웃으며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뭐가 할 말이 남은 건지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한 건지 저희는 누워서 한참을 떠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타이밍에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보내는 시그널이 부끄러워 등 돌리기도 하였는데요. 팔베개를 하고 있으니 뭔가 설레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찌릿찌릿 시그널이 통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저희는 연인이 되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정적인 밤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호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 후 부끄러움이 아닌 조금은 자연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자친구는 일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혼자 걷던 퇴근길은 무섭기만 하였는데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퇴근길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단골집이 되어버린 치킨집을 지나치지 못하는 날은 치맥 후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날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20살 때 본인 입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함께하던 저를 두고 혼자 가기 힘든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행복한 저희 둘은 찾아온 새 생명 덕분에 지금은 함께 지내며 매일매일을 깨볶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한 사랑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아이가 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일을 그만두고 육아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 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운 집만 골라 하는 4살, 5살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매일 같은 하루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신랑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칠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해 달라고 말했죠. 좀 어이없어 하던 신랑이 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는 자기가 돌볼 테니 생일날 하루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해주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오랜만에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설레었던 적이 얼마만인지 어렵게 얻은 시간이니만큼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육아를 하는 비슷한 처지라 다들 시간을 낼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지만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마음먹었죠. 낯선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듯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으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최대한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야경이 멋진 호텔을 예약하고 마시고 싶었던 와인까지 주문해 두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예쁜 옷으로 한껏 멋을 낸 후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과 신랑을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평일 한산한 기차의 풍경도 낯설고 진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기차가 떠나기 전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왜 하필 내 옆자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고 여유롭게 가고 싶었는데 좀 짜증 나더라고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에 옆 좌석의 남자가 제 팔을 톡톡 치는 거예요.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는데 안 받기도 그래서 감사하다며 받았죠. 그 후 남자는 이런저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조용히 가고 싶어 말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목적지도 부산이라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남자를 제대로 보게 되었죠. 제 또래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어요. 부산에 출장 가는 길이고 원래 선배가 가기로 했는데 자신이 대타로 가게 되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숙소인 호텔로 갔어요. 늘 여행을 가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오직 저만을 위한 여행인 만큼 마음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했어요. 혼자 바다를 보고 혼자 맛집을 가고 혼자 차를 마시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즐겁고 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힐링이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맨발로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았더니 아침에 기차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또 만나네요. 이제 구면인 건가요? 서글서글 웃는 그 남자가 낯설기보다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궁금하기도 했고 출출해서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돼지국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나이, 하는 일 등 궁금한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 시시콜콜 제 얘기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결혼 생각 없는 평범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대로 30대 미혼의 직장인이었고요. 또래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찾아 반가운 건지 그 남자는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처음 본 남자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는 게 주부인 저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덜해서인지 권하는 술을 다 받아 마시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취하더라고요. 술자리는 꽤나 즐거웠어요. 이 낯선 남자 술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어필을 하던거려. 저도 술이 취해서인지 그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몽글거리는데 생일날 밤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남자와 술도 깰 겸 바닷가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마침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꽤나 멋있더라고요. 낭만적인 분위기에 술로 기분도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만 그 남자에게 키스를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세게 저를 끌어왔는데 오랜만에 다른 남자 품에 안기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바닷가 근처 제 호텔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 남자와 저는 누구보다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나누는 사랑은 묘한 긴장감이 어우러져 더욱 아찔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남편의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잖아요. 금기를 넘어섰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도 짜릿한 그 무언가가 사람을 더 달아오르게 만들더라고요. 낯선 그 남자와의 하룻밤은 정말 뜨거웠어요. 결혼 6년 차 신랑과의 밋밋한 관계에 질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남자는 정말 색다르고 신선했거든요. 무엇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그 남자는 신랑과는 다르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던 오직 강렬한 몸에 대화만이 가득했던 그날 밤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끝없이 서로를 원하던 그 밤이 저물고 해가 뜰 무렵 저는 호텔을 나와 첫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그날의 기억을 고이 묻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아쉽지 않냐고요? 전혀요. 저는 한 번이면 족하고 정말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생일 여행 후 신랑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다음 날 밤 신랑에게도 뜨거운 밤을 선사했죠.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난 후 미안한 마음에 부인에게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제 생일에 불현듯 찾아온 그 남자는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만약 그 남자와의 이후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도발하는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밤이었기에 더 강렬하고 특별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부산 그 바닷가 앞을 거닐 때면 그날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듯하네요. 저는 그 추억만으로 만족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루한 정체가 시작되는 퇴근길 라디오에서 추억이 담긴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오늘은 제 첫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입시 전쟁에 시달린 고교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화장도 해보고 하이힐도 신어보며 어른이 된 것만 같았죠. 소소한 일상도 마냥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던 새내기 시절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에 날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강의가 첫 타임이었어요. 아슬아슬 지각할 것만 같아 헉헉거리면서 캠퍼스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나 봐요. 그만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순간 전봉책이 떨어지고 눈앞에서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날아가기 시작했죠. 강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눈앞이 컴컴해졌어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넘어져 아픈 것도 모르고 떨어진 자료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저보다 더 열심히 제 자료를 모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랑 부딪히신 분인데 제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자료를 받아 강의실로 냅다 뛰어갔어요.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과 다친 무릎 상처를 낯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준비한 만큼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날 발표는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강의동 앞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실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언덕에서 마주친 남자더라고요. 얼른 몸을 일으켜서 아까 미처 하지 못한 사과를 했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두른 제 실수도 있었으니까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친 곳은 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그제야 제 상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는 멈추었지만 무릎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밴드를 꺼내주는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주말에 늘어져 자고 있는데 친구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대신 나가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좀 귀찮기는 했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대신 나가주겠다고 했죠. 소개팅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더라고요. 며칠 전 언덕에서 부딪혔던 그 남자였어요. 순간 이렇게 또 마주치는 게 인연인가 싶더라고요. 친구 대신 나온 소개팅이라고 솔직히 말했더니 그럼 편하게 밥이나 함께 먹자고 하면서 맛집을 안내하더라고요. 골목골목을 지나 낯설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가는데 좀 의외다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소개팅 상대자가 아니라고 해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소개팅 상대로 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니까 괜한 격식이나 입장 따지지 말자 싶었죠. 그렇게 그 남자를 바라보니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소탈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집에서 맛있게 국밥 한 그릇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꽤 동안이어서 같은 신입생이거나 2년 선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4살이나 많은 복학생 선배더라고요. 없던 부담이 확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오늘 시간 되면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느즈막한 저녁 거리에는 연인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벚꽃 축제가 무르익고 있었죠. 연인은 아니지만 이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1차 시끌벅적한 호프집에서 2차 포장마차를 거쳐 3차 캠퍼스 잔디밭 캔맥주까지 엄청나게 술을 마셨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술이 잘 들어가던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자들끼리만 수다가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와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와 친구가 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도 연락을 하며 선후배이자 친구로 잘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저는 다른 남친을 찾기 위해 꾸준히 소개팅과 미팅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오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 때문에 학교 병원에 갔다가 그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곁에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거리를 두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싶어서 아무 관계도 아닌 내가 방해가 될까봐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저는 철없이 놀던 신입생 시절을 뒤로하고 취업을 생각하며 자격증 공부로 도서관에 있었죠.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캔커피와 메모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잠깐 라운지에서 대화 좀 나눌래요? 흔한 고백 쪽지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도서관 라운지로 나가보았어요. 저 멀리서 멋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1년 전 언덕 복학생 그 남자였어요. 오랜만이라 무척 반가웠지만 오랜만이라 그런가 어색하더라고요. 어린 티를 벗고 멋진 남자가 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그 남자의 지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병이 발견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야 했대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저에 대한 마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수술 후에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재활한 결과 얼마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젠 멋지게 고백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은 줄 몰라 갑작스러운 고백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긴 시간을 버텨낸 그 남자를 생각하니 안쓰러우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돌아보면
저 역시 지난 1년간 그 남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소개팅마다 잘 안 되고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떠오르던 그 남자가 어느새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남자와 저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가 아닌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기에 모든 게 처음이고 서툴렀어요. 그 남자와 처음 떠난 여행에서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던 그날 밤은 얼마나 설레고 떨리던지 몸이 통나무처럼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제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포근하게 감싸주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살포시 입맞춤을 해주다가 갑자기 뜨겁게 키스를 하는데 미칠 지경이었죠. 한없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설레이고 행복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나누었어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몽롱하게 도취되는 기분이 들었고 뭐든 처음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그 남자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의 뜨거웠던 연애는 1년 남짓이 전부였어요. 저는 실습과 취업 준비로 바빴고 그 남자는 유학을 떠났거든요.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멀어진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남친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있지만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나요.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이지만 저는 지독했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부급 공무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참 옛날 일 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오늘은 친구들도 듣고 웃기다며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신기해했던 그 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대 후반에 구급 공무원에 도전했어요. 멀쩡한 대학교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운 생활이었어요. 연봉은 물론 하는 일도 상관없지만 뭔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주말까지 밤낮 없이 구르는 중소기업에서의 삶이 뭔가 여유롭지 않아 내 할 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갈수록 오르고 특히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좀 더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던 저는 그 길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은 돈도 꽤 있으니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노량진 고시원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남들이 많이 한다는 길로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시원 생활에 접어든 저는 근처 학원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고시원에는 남자, 여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마당에 여자라니 꿈도 꾸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세탁기나 주방은 한 층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끔 공용 공간에서 여자를 마주치기도 했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추레하게 다니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는 물론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할 때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반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옛 추억에 젖을 때도 있었죠. 아무튼 고시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빨래를 찾으러 공용 공간에 갔어요. 평소처럼 미리 빨래를 돌려놓고 책을 보면서 조금 복습한 다음에 시간 맞춰 빨래를 찾으러 갔죠. 마침 딱 끝나 있는 빨래를 빨래 바구니에 담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바로 못하고
잠에 들어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강의는 없고 자율학습만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 빨래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이상한 게 껴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내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여자 속옷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노량진에 공부하러 와서 괜히 나를 못 이기고 여자 속옷이나 훔치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일이 알려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저는 그래서 빨래방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빨래 바구니에 그 여자 속옷을 넣어 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속옷을 챙겨 들고 빨래방에 갔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정신없이 속옷을 휙 숨겨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이러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큰일 나는 것보다야 낫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까지 저는 바보처럼 안심을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빨래를 하러 공용 공간에 갔는데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어요. 제 속옷이 상자에 담겨 있고 어떤 여자 글씨체로 이 속옷 주인 제 빨래에 섞여 있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때 여자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몰래 섞을 때 제 속옷도 같이 넣어버린 거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미쳤다고 자책하면서 부끄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제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서 찾은 여성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에 내 속옷을 떡하니 놓다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옷을 보고 가져가려는 찰나 공용 공간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흠칫하면서도 이미 제 속옷에 손이 가고 있던 와중이라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잡고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부끄러워서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 속옷 당신 거냐면서 내 빨래 바구니에 섞여 있길래 변태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너무 놀라서 해명하기 바빴죠. 저의 정신산만한 해명에 그 여성분은 이내 웃음을 팡 터트리더니 괜찮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용 공간이라 자기 빨래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랜만에 이렇게 여자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설렘도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생각보다 터프한 성격에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무원 공부하는 거냐며 틈틈이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노량진이 수험생들의 성지인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것도 있다고 들어서 순간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굴러갈 뻔했지만 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러겠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속옷이 뒤섞여버린 일화가 인연이 되어 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몰래 서로의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침대에 엎드려서 같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자기 몸을 붙이고 제 머리를 만지면서 후 바람을 불더라고요. 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이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가 빨개졌어요. 그분은 제가 엔돌핀이 도는 것을 안다는 듯이 제 귓가에 말을 하더라고요. 나 안아볼래 하면서 저를 꼬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저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혈기왕성한 남녀였던 저희 둘은 그렇게 고시원 방에서 억누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하고 보니까 오히려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마냥 공부에도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 2년 차였던 그녀는 안정권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저도 1년 차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쉴 새 없이 공부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저 같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이 득실득실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서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는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같은 공무원 세계에 있는 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꼬셔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지금 6개월째 근무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쭉 일을 해왔고 무역 관련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예 나와서 사는 건 처음이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제의가 있긴 했지만 워낙 저를 잘 따르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 쪽을 가다 보니까 유학처럼 애들 데리고 가기도 싫다고 하더군요. 영미권도 아닌데 무슨 유학이냐면서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 먼 타국 땅에 나와 있으려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이들은 그립지만 와이프는 그립거나 하진 않네요. 어차피 일하고 친구들 만나느라 바쁠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애들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해 주더니 2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만 간간히 전화하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듯 싶습니다. 뭐 와이프와의 이야기는 각설하고 회사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레이라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다들 금방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이를 처음 만난 건 먼저 넘어와서 일하고 있던 동료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혼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우스키퍼를 추천해 줬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냥 좀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레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동료 집에서 일을 하고 이틀은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필요 없으니 하우스키퍼를 같이 쓰는 거죠. 혼자서 동생들을 키우고 있는 레이는 집안의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란 한국말을 조금 구사하는데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풀하우스 때부터 쭉 보고 있다는데 저보다도 더 최근 드라마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식사 준비도 해주니까 편하긴 엄청 편하더군요. 집에서는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눈치 보면서 같이 나누던 일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가정부를 쓰는 거니까 이불도 항상 깨끗하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고생한다면서 집에 가서 좀 먹으라고 한국 김이랑 통조림 반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줬습니다. 원래도 통조림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고 왔더니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레이한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줬죠. 그 이후부터 제가 조금 편해진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레이가 자기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일만 하고 바로 가던데 너랑은 좀 편한가 봐 이러면서 은근히 놀리더군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솔직히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30대를 막 넘긴 나이에 동생들 키우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동남아 여자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들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도 왕방울만 하고 가녀린 체구의 긴 머리카락까지 예쁜 편이었어요. 동료들이랑 술 먹고 그런 접대하는 장소에 가도 레이만큼 예쁜 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정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중간에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 줄 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대요. 괜히 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가불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수중에 있는 돈 얼마 쥐어서 보냈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더니 일이 잘 해결된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기껏해야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하늘 같은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더욱 살갑게 잘해주는데 없던 애교까지 부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하는 건가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 쉬고 누워있는데 빨래를 하던 레이가 옆으로 와서 앉더니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겁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손길이 닿으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싱숭생숭하더군요. 소파 옆에 앉아서 팔을 야무지게 주무르는 걸 보다 보니 속눈썹도 길고 그래서 너는 눈이 참 예쁘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듯 하더니 또 어디가 예쁜 것 같냐고 물어보길래 분위기가 이상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순간이 황홀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한낮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녁에 동료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했더니 그거 혹시 너를 ATM기로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봐서 아닌 것 같으면 키퍼 바꾸자고 하더군요.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부인처럼 행동하더군요. 원래는 제 퇴근 시간쯤에 집에 돌아가서 못 마주치는 날도 많았는데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서투르지만 어디서 한국 요리랍시고 배워와서 김치찌개도 끓여주더군요. 그렇게 밥도 먹고 신혼부부처럼 낮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태국 여자들은 금전적인 요구들을 많이 한다던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눈치를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어려운 거 없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오늘 때니까 절대 아니라고 손살에 칩니다. 몇 번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좋아서 그런 거라더군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뭘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니와 부인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오해했는지 알게 돼서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가끔 작은 선물을 하는 정도입니다. 부담될 수준도 아니고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동료는 의아하다면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같이 있으면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고 보듬어주는 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고 애교도 듬뿍 떨어주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제가 꼭 이곳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이 깊어지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나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대나무 숲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래도 20대 때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았고, 아직도 얼굴은 30대의 중반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어난 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 나왔을 때는 그래도 살도 금방 뺄 수 있었고 운동을 하니까 몸이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둘째 나왔을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늘어난 체중도 빠질 생각을 안 하고. 더 큰 문제는 식이요법으로 살을 조금 뺐더니 뺀 만큼 살이 쪄져서 보기 싫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 찾아보다가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호회를 모집하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 배드민턴이 그렇게 운동 효과가 좋고 몸의 라인이 예뻐진다고 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완전 초보라서 오전반에 나와서 배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경력도 좀 있는 분들끼리 동호회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저 같은 초보들은 오전에만 있으니까 나와서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예전 처녀 시절 때는 탁구도 배우기도 하고 취미 여가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를 낳은 뒤로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많이 떨렸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예쁘게 구매하고 배드민턴채도 하나 구입해서 찾아갔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가 여러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경력이 좀 오래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도 계속 걸어주고 자세도 하나하나 봐주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엔 다 못하는 거니까 계속 치다 보면 금방 낼 거라면서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중년 남녀 두 사람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 저 두 분은 부부끼리 금슬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살짝 알 수 없는 미소로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분들은 여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살짝 스킨십도 하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길래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회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 남자가 살짝 귀띔해줬는데 여기엔 실제 부부나 커플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이라면서 조만간 저도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하고 친하게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운동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면서 다 같이 이동했어요. 저는 첫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아까 운동 가르쳐준 남자가 저를 챙겨서 식당으로 같이 데려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했지만 대충 분위기 맞춰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에 참가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는 남자 여자들이 전부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무슨 산악회나 아니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나 바람을 피는 거지.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를 지낸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갑자기 다니던 곳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애들이랑 저만 놔두고 지방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처음엔 애들 보고 싶다며 매주 올라오던 사람이 요즘에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한 달에 2번 정도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했는데 앞으로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미있게 지낼 생각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2번째로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갔을 때도 운동이 끝나고 회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날이 더웠기 때문에 점심에 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소주와 막걸리를 시켜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여기가 배드민턴 동호회인지 중년 남녀 불륜 동호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군요. 다들 술이 취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서로 팔짱을 끼고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면서 여보 당신하며 서로의 입에 음식도 넣어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면서 자주 봤던 얼굴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친한 사람도 없어서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처량하게 밥이나 먹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날에 저한테 배드민턴 가르쳐줬던 남자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전체 회식이 있는데 그날은 꼭 나와요. 이렇게 모임을 하는 애도 즐겁지만 회식 때는 더 재미있어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하고 대충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녀가 그럼 자기들 먼저 일어나 보겠다면서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대낮부터 힘도 좋으셔라 옆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평범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진짜 이 모임의 정체가 뭐지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호기심이 생기고 집에 있어야 혼자 외롭고 할 것도 없으니까 뭔가에 끌리는 사람처럼 자꾸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이야기했던 회식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가장 자신 있는 옷으로 입고 회식 장소로 향했어요. 오후 반 회원들까지 다 모였더니 사람이 4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고 동네에서 얼굴을 봤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오셨네요. 여기에 앉으세요. 자연스럽게 처음 제게 말을 걸어줬던 그 남자.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고기와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가 한참 무르익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쯤 경품 추첨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의 1등 상품은 요 건너 편에 있는 모텔 이용권 10장입니다. 불륜 모임이란 그런지
경품의 수준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꼴등부터 차례대로 경품 추첨이 시작되었는데 제 번호가 걸리지 않았어요. 주는 상품들을 보니 대부분 어른들용. 장난감 같은 짓궂은 선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1등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설마 제가 당첨되겠냐 싶었죠. 마지막 1등 번호는 24번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번호는 24번이었고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 제가 모텔 이용권 10장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만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박수를 치고 오셨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뒤로도 회식 자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빨리 기회를 봐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지만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리 테이블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갔고 저 그 남자 둘만 남아 있었는데 문득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오늘 그쪽이 받은 상품 쓰러 갈래요. 저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약간 술도 취하니까 대담해지더라고요. 까짓거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 남자와 함께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모텔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마치 20대 때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콩닥콩닥 떨렸어요. 새로운 일탈이 너무 즐거웠고 안에서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이 남자한테 끌렸습니다. 맨날 혼자 집에서 애들 챙기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저를 정말 다정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에는 누구 안에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남자랑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용권을 사용하러 모텔로 향했어요. 막상 모텔에 들어서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내고 밤까지 들어와서도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키스를 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순간 저는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을 맞춰오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입을 맞춰오는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첫바람이자 너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터져버린 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집에 있는 애들 생각도 나고 더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상품으로 받은 모텔이용권을 다 사용했어요. 한 장 한 장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가깝고 진하게 발전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요즘 제가 변한 것이 느껴졌는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도 빠지고 요즘 피부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 비결이 요즘 배드민턴 치면서 운동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좁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만나는 순간만큼은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당분간은 이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거겠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재작년 이맘때쯤 한창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고 친하던 친구들과 사이도 틀어지면서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귀랑 코가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정처 없이 걸어 다녔던 것 같네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4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랑 바람까지 나면서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 허탈했던 시기였어요. 결혼이 저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언젠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랑 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라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컸던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려니까 전부 다 꼬여서 엉킨 목걸이처럼 풀릴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10년지기 친구가 몇 달 동안 옆에서 멘털 케어 많이 해줬는데요. 한날은 매일 술 먹고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나가서 신나게 놀자 그러면서 저를 끌고 시내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는 남자고 친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터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술 먹고 집에 있고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연락하고 계속 집으로 찾아오던 친구가 그 친구였는데요. 그날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 세상의 헌팅 포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화를 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데 가서 놀 기분이겠냐고요. 친구는 제가 욕을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무작정 끌고 들어가서는 바트를 주문해 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금요일 밤 10시쯤이라 사람도 엄청 많고 말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계속 술 한 잔 달라, 여기 앉아도 되냐, 이런 시답잖은 소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왔지만 제가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니까 잠시 있다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머리도 울려서 잠깐 바람 쐬려고 밖을 나갔는데요. 길에서 어떤 남자가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는 장미 한 송이를 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시간도 늦었는데다 엄청 추웠는데 그분이 남아있는 꽃을 다 사서 할머니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계속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냐는 친구의 전화에 다시 들어갔는데 술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계속 와서 같이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말소리도 잘 안 들려서 친구한테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요. 가방이랑 겉옷 챙겨서 일어나려는 찰나 어떤 남자 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도 그 남자분도 서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만 앉아있다가 가자 하는데 제 표정이 엄청 굳었을 거예요. 딱 30분만 더 있다가 가자고 약속을 받고 앉았는데 그 남자분이 자기 일행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제 옆에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밖에서 장미 사고 계시던 남자분인 거예요. 여기 가게에서 술 드시던 분인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 다른 남자들처럼 뭘 막 물어보지도 않고 술 마시자고 따라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안주를 하나 더 시켰던 것 같은데 제 앞에 덜어주면서 수저를 새 걸로 세팅해 주더라고요. 뭔가 좀 신기하다는 느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제가 한 잔 하실래요? 그랬거든요. 소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위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착돼서인지 술을 마셔서인지 아님 비트가 강한 음악 소리 때문이었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움직이다가 제 손이 그 사람 손이랑 살짝 스쳤는데 제가 손발이 엄청 차가운 편이거든요. 잠시만요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편의점에서 핫팩을 사온 거예요. 손이 많이 차가운 것 같다고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면서요. 뭔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또 이렇게 챙김받는다는 느낌도 되게 오랜만에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다른 데로 자리 옮겨서 한 잔 더 하자는 다른 남자분 말에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자기는 저랑 따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집이 아니라 근처 카페로 갔었어요. 헌팅 포차에서 스치듯이 카페인이 잘 안 받아서 커피를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생각했던 건지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날 그 카페에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쩌다 여기 오게 되었었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뭐 하는지 계속 연락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서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몇 달 만에 새 옷도 샀는데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는데 뭔가 어디 갇혀있던 제가 꺼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나고서 저랑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뭔가 확신이 딱 안 섰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는데 이전 연애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선뜻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매번 처음에는 다 잘해줬고 항상 좋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언젠간 또 끝이 날 거고 그럼 나는 또 힘들 텐데 그런 굴레로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몽글몽글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자기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한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간 나면 같이 저녁 먹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한 4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을 병원 관계자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는 전화를 받으시고 왜 병원이냐는 물음에 교통사고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크게 다쳤을까봐 엉엉 울면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사람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기억 못하면 눈을 못 뜨면 어쩌지 하는 드라마까지 썼다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골절이 있긴 한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베드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진짜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멋진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헌팅 포차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은 결혼 날짜도 잡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라 빨리 같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